인간 세상에는 인간이 움직이는 데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제 멋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나서야 그 발자국이 남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발자국이 생긴 이후에만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그것은 언제나 쉽지 않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오늘은 그 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장 선거도 바짝 앞으로 다가와 있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라는 세상에서 일사불란하게 우파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보면은 우파가 끊임없이 분열을 반복하고 있어서 어쩌면은 일당 체제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정당들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승패가 결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당들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힘을 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다 합쳐버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줄을 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 그 우파 정당이 합당하는 그 당을 합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많이 봤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씨를 지지한다든가 어떤다든가 하는 것으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번에 그것은 호칭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후 문재인 세력이 인간 청소, 일종의 정치적 인간 청소를 하는 동안에 우파 세력은 서로 다투고 갈라서면서 자꾸자꾸 소그룹화 했습니다. 작은 집단으로 분열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겠죠.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다. 큰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군소 지도자가 나타나서 원래 있던 큰 지도자가 힘을 못 쓰고 혹은 사라지고 이러면서 군소 지도자 중심으로 여러 그룹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문재인 세력이 100m짜리 로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100m짜리 로프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파 세력은 원래 110m짜리 로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2년여 기간 동안에 이것이 60m, 30m, 20m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짧은 로프가 여러 개, 이런 식으로 개수는 늘어났죠. 그동안 선거가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이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테이프로 좀 붙여보려는 노력도 했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묶어서 연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했는데 모두 실패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30m짜리, 20m짜리가 자기들이 60m짜리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보장해달라, 확인증을 써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료를 찾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게 되면 그 합당한 정당의 대표는 조원진 씨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대한애국당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조원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둡시다. 나는 그냥 있어도 엄연히 당대표입니다. 당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합당을 이야기하고 다급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을 합하는 것이니까 당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을 따질 필요 없이 1대1로 해야 하겠죠. 정당 이름은 2개니까.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1이라고 한다면 당대표인 조원진 나도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조건에서 조원진 씨를 이렇게 하나로 합친 당의 대표로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30m짜리, 20m짜리가 60m짜리 네가 길다고 어떤 그 기득권을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정당이 당대표 것이냐, 사당이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정당은 당원의 것입니다. 당원이 없으면 정당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당대표 얼굴과 이름만 언론에 나오지만 그 당이 존재하는 것은 이름 없는 그 당원 한 명 한 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식의 합당은 틀린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좌파 정당들처럼 연대를 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좀 그 극좌가 아닌 좌파와 손을 잡는 국공합작은 어떨까? 우리 헌정사, 우리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도한 적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 합당하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노태우 대통령 때를 전후해서 시도했던 그것을 보면 결국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좌파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식의 연대 혹은 이런 식의 국공합작이 안 되는 것은 우파가 약간 머리가 좋다 하는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파는 일단 연대를 한 후에는 결국 1인 독식 구조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투쟁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아는 그 정도 머리는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성사 자체도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는 어떤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국의 우파가 삼류입니다.
한국의 국민이 딱 지금의 이 수준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 나라의 이념을 주도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 우파인가 좌파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로프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하죠. 60m, 30m, 20m로 잘린, 이제 뭐 완전히 남남인 것이죠. 이 잘린 로프는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은 일단 없습니다. 잘렸으니까. 그 다음에 노력해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나로 합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없거나 적거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60m, 30m, 20m짜리 이 로프, 현재도 이미 이렇게 조각이 나서 각각이 돼버렸는데 이것이 또다시 두 동강, 세 동강 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전문가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라. 110m를 110개로 나누든지 말든지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든지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역량이 작은 지도자가 양산된다 하는 겁니다. 5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것도 이제 새로 생긴 지도자는 절대로 1000명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것은 5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숫자가 여럿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을 단체로 집단으로 앞에 올려놓으면 1000명을 이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청와대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지 당연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지도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큰 싸움을 할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선은 꿈도 못 꾸고 총선만 노려도 좋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니, 그 실력이라면 총선은 꿈도 못 꾸고 그저 구청장 선거에 나가서 되면 그것도 좋다. 거기에서 더 내려가죠. 이제 이 구청장 선거도 계속 패배를 했죠. 이제 주민센터장이라도 되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아파트 노인회장 자리나 노려야 하겠죠.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겁니다. 이 소그룹의 욕심, 자기가 장이다. 자기가 당대표다. 이것이 좋기는 할 겁니다. 단 정치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파의 어떤 그 타고난 기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우파였을 때는 아주 남다르게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 가는데 지금처럼 좌절해 있는 우파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계속 깨어진다. 그러면서도 깨어지는 상태에서도 그 우파 특유의 낙천성 때문에 괜찮아. 눈앞에 이익만 조금 있으면 돼. 이렇게 소멸해 간다 하는 것이죠. 좌파가 강해서 현재 이 나라에서 좌파가 우수해서 우파에게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더 나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좌파가 괴롭힌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파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출석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이러니까 공부 못하던 꼴찌하던 그 좌파 아이가 시험 보고 1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꼴찌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등 성적표 받으면 기쁘겠느냐? 바보라면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학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급은 어떻게 되느냐? 폐반됩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라고 하면 그런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패망하는 겁니다. 한국이 망하면 기뻐할 나라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거의 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친척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다 뭐다 하는 것은 항상 상호주의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이익을 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망하는 나라, 남에게 싸움만 거는 나라, 친구도 없고 친척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모두가 남입니다. 문재인 씨가 친척처럼 여기는 김정은이 그 사람도 남입니다. 한국이 망하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의 좌파, 우파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꼴등 주제에 성적표에 1등이라고 써있다고 좋아하는 그 좌파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고 어떻든 이렇게 된 책임은 우파에게 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희망적인 이야기 그것을 해보기로 하죠. 현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한 30등 하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하게 된다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일단 없다고 보는 것이 그런 것이 논리적이겠죠. 우선 생각해 봅시다. 우파의 정당들 그리고 우파의 여러 파벌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깨어지고 헤어지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의 말은 옳고 너의 말은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가 잘했다, 남이 틀렸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소리를 꺼버리자 하는 겁니다. 모든 시시비비를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딱 멈추고 봉인해버리자. 이해가 됩니까? 너는 그때 왜 그랬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왜 박근혜를 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죠. 이거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지금 깨어지고 흩어진 상태 60m, 30m, 20m 로프인 상태에서 그냥 남남으로 앞으로 살아가자. 서로 관여하지 말자. 너는 나하고 다른 우파이고 너도 나하고 다른 우파이다. 이렇게 살아가자. 여기까지 그냥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우는 두 종류입니다. A 지역구, 전국의 지역구가 많이 있겠죠. 모든 지역구에 다 해당이 됩니다.
A 지역구에서 좌파 정당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당의 후보자는 몇이 나오든 상관하지 맙시다. 이런 상황.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 정당의 후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우파 측 후보자들은 좌파 후보자만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어렵지 않네 이럴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홍보를 해야, 그래야 유권자가 표를 찍어줄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 홍보를 하면서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정당은 바로 상대방 치기로 들어가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홍보는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정말 뭐를 잘하는지,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지, 했는지, 쟤들은 이렇게 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우파 후보자는 건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마치 그 선거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두 가지입니다. 좌파 후보자가 있으면 그를 비판한다. 총력을 기울여서. 우파 후보자 모른다고 하고 내 자랑, 나를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만 한다.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지역구에 이번에는 좌파 정당 후보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곤란하겠죠. 우파 정당 후보자들만 나와서 결국 우파끼리 겨뤄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치고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똑같습니다. 홍보는 자기 자랑만 한다. 우파 후보자끼리 겨루게 됐을 때는 비판 일체 안 한다로 가야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다른 우파 후보자는 건드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티끌만치 아예 그 이름도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없는 듯이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원칙을 세우느냐. 그렇게 해야만 특정 선거구에 좌파 후보자가 왔을 때 적전 분열을 하면서 적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바보짓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할 때, 우파들끼리 겨룰 때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말도 할 수 없이 대단히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감정이 밖으로 나오면 죽어도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2년 넘게 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알다시피 이 우파 진영에는 여러 소규모 집단이 있습니다. 소규모 리더가 있는 것이죠. 정당도 그렇고 또 그때 가서 대선 가면은 나중에 중도 포기하지만 등록하는 사람이 뭐 10명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본선에서 아예 게임도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적이 이제 대선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워야 하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소규모 리더들 적수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기를 써도 못 이기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판가름 이미 난 것이죠. 지금 상태에서도.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어째서 1등하고 안 싸우고 2등이나 3등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결국 우파가 우파 치는데 총력을 기울였죠. 안 그래도 1등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대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60m, 30m, 20m가 각각 가서는 아예 출전도 못한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합하지 말라면서 그랬죠. 대선은 이제 한 번 기회입니다. 본드로 붙이십시오. 테이프나 뭐 묶어서나 이게 아니고 초강력 본드로 그냥 붙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때 30m나 20m는 대선에 나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모든 권한을 자기들 중에 최강자인 60m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60m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강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두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단 한 번에 승부를 내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둡니다. 남처럼 살아가자면서 본드로 붙이면 어떡하겠느냐. 이 싸움이 끝나면 본드 접합부를 망치로 두드려 깨서 다시 원래 상태로 3조각 내줄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3팀 다 일단 셋으로 나눴으니까 적지 않게 부서질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부서져도 싸우기 위해서 본드로 붙여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망치로 깨서 다시 3조각 내는 겁니다. 같이 오손도손 살아갈 그런 꿈은 안 꾸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이죠. 60m짜리는 지금부터 적어도 110m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2019년 가을 현재 60m짜리는 자유한국당이 맞습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파 내에서 자유한국당이 2위로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1위가 이 60m의 역할을 물려받아서 담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거리에서 또 SNS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정당이 아니고 정당 지지자들 중에 소위 아스팔트라고 하는 혹은 네티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도 보면 자유한국당이 우리 공화당을 공격한다든지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을 뭐 한다든지 좀 차이는 있지만 그 빈도수에 비해서는 이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 월등히 많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싸움에 있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우파끼리의 싸움은 끝이다 하는 것은 지지자 여러분이 먼저 명심하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자기가 어느 정당이 됐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파 속에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파 내에서 우파를 비난하는 사람은 좌파만 있구나. 저것은 좌파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좌파다 하면서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부터 여러분 각자가 명심을 하십시오. 나부터 오늘부터 대선이 있는 그날까지 우파는 욕하지 않겠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억지로 잘못한 것까지 편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파가 우파를 욕할 때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그런 것이 있죠. 최후의 순간에는 그래도 나는 우파인 너의 손을 잡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최후의 순간까지 밀어붙이면 나중에 본드로 붙일 우파도 남아나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십시오. 모든 비판은 좌파를 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거 당일이 되면 여러분은 밉다고 해서 우파의 대표인 대선 후보자를 안 찍는다든지 반대편을 찍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면 여러분이 우파의 대표자, 우파의 후보자를 찍어도 하나마나한 선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2년, 3년 우파를 공격해서 좀 제대로 하라고 매일 공격해서 그들이 아예 잘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선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파를 향한 비판, 질책, 그것은 충고로 바꾸고 박수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60m의 책임, 60m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하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자유한국당에게 바라는 것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정당 내부에서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모든 정당을 고르게 바라봐야 할 국민이 좌파라고 하는 정당이 하는 것이 지금 보듯이 헌법을 부정하고 이 나라를 부정하고 헌정사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놀라운 상황에 접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헌법을 지키는 국민은 우파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40%, 더불어민주당 40%, 우리공화당 1.8%, 자유한국당 19%. 이것은 미세하게나마 변동은 있습니다. 이 민주당 40%를 문재인 지지율하고 구분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둘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1의 목표다 하는 것,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둔 것은 우리공화당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19%밖에 안 된다 해서 심지어 우파에서도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을 따져보기로 합시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지지율이 5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략 한 40%,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4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0%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이런 것은 이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의 이념적인 바탕은 가끔 우리가 전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평생 그냥 갑니다. 쉽게 바뀌지 않기도 하거니와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거의 두뇌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의사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안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9%.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에다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는 대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한 2% 잡아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본다면은 진성우파가 19% 정도는 지금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아까 특징이 이 우파 중에서 우리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을 가르는 그 기준이 박근혜 수호냐, 박근혜 사수냐, 뭐 혹은 구출이냐 이 부분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우리공화당하고 태극기를 합해서 이 2%는 확실하게 박근혜를 지지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문제는 진성우파 부분입니다. 이 19%가 박근혜를 지지하느냐? 이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들은 우리공화당 혹은 태극기 쪽에 들어갔을 겁니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성우파 19%, 박근혜 지지 안 합니다. 한국당 19%, 박근혜 지지 안 한다는 이유로 우리공화당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중도 20%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가? 확실한 것은 이들도 박근혜 지지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이들이 박근혜 지지하는 그런 그 대중이라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우리공화당 플러스 태극기 이 2%를 가리켜서 극우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2%를 극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2%는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면서 저것이 너무나 절실해서 박근혜가 너무나 딱해서 어떻든 그런 진심으로 땅바닥에 앉아서 매 주말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나가서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지금 진성우파로 있고 중도로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진성우파는 분명히 우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근혜도 잘못하면 비판한다. 이 원칙을 지킵니다. 박근혜를 위해서 우파를 바칠 수 없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성우파의 표를 받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비판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무능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심지어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바치는 반역자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유한국당이 표받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또 겪고 싶지 않은 것이죠. 국민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없애버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다음 차례에는 이번에 이 실패한 정치, 이것을 다 되짚어서 성공으로 가져갈 사람, 그런 정치 세력을 밀어주겠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실패한 박근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설령 진성우파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 그가 위대했든 사랑을 받든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그를 온전하게 우리공화당에 넘겨줘라.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표를 받겠다든지 인기를 얻겠다든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남남인 것입니다. 남의 밥그릇에 그것을 넘보면 안 되는 것이죠.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일체 편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국민들이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수호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를 극우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의 비판, 이것을 정당이라면, 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박근혜에 대한 신의, 의리,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성실성, 그것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씨를 비판하고 나서서 국민들의 구미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보기 좋지는 않죠. 어떻든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중도 20%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다음에 이 집행정부를 맡아서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문재인 씨보다 더 나은 나라로 이 나라를 성장시키겠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중도 20%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씨 성토, 그것은 국민이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씨가 계속 있는 동안에 만일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너져 가는 것을 버팀목으로 막는 것까지도 이름은 야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나라이니까, 내 국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밉다고, 저 사람이 밉다고 망해버려라. 그것은 애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현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잘 못 봅니다. 크게 봐야 할 자리에서 크게 못 보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선거는 목전에 다가왔고 세상이 표로 보이는 것이죠. 대의라는 것이 좋기야 하지만 그 대의를 지키다 보면 표가 흩어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피부에 묻었던 모래가 물기가 마르면 떨어져 내리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모래알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시 정도를 가야 하고 그리고 신념과 비전과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익이 곧 선이고 이익이 곧 꿈인 이런 시장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